중요한 코너죠. 정책이 경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찾아뵙는 코너. 유명한 두 분의 정책평론가. 네, 윤영중 랩2050 대표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오늘 그 의료 이야기 다루기로 하고 뭐 건강보험이니 뭐 이렇게 숙가니 응급실이니 뭐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 이야기 뭔지 조금 소개해 주시고 요거 잠깐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일단 뭐 문자 내용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는 문자를 받았고요. 네. 인요한 의원이. 네, 인요한 의원이 국회에서 보통 국회에서 이제 문자 볼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뒤에 사진 기자분들이 많이 찍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 문자를 열어보고 있었고 본인은 거기에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 그리고 그 두 개의 문자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선택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그 기능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삭제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삭제 직전인 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달은 아니겠죠. 예. 전달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뭐. 네, 이거를 뭐 지금 이 사건은 와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 문건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그게 약간 예고편이었거든요. 국정농단 예고편. 이제 이거가 약간 그 의료 대란의 굉장히 상징적 장면으로 조만간 있을 파국의 예고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름 붓지 않아도 활활 타오르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인요한 최고위원이 이런 식의 청탁, 이게 본인이 그 부정한 청탁을 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피해 가셨는데 부정한 청탁과 부정한 청탁이 아닌 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부정한 청탁인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수술을 잡았다든가, 뭐 일정을 바꿨다든가, 뭐 억지로 이제 그 의사를 배정했다든가 하는 거는 부정한 청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술을 맡은 집도의에게 내가 아는 집도의니까 수술 좀 잘해달라라고 정도로 부탁하는 거는 부정하지 않은 청탁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지금 그거를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방식대로라면은 뭐 당장 압수수색을 해 들어가서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군요. 지금 뭐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의료사란이 벌어졌는데 여당 최고위원이 뭐 이렇게 수술을 청탁해서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인 거죠? 지금 인요한 의원의 주가가 상종가일 겁니다. 네, 진짜로. 왜? 아니 왜냐면은 청탁이 가능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수술 못 잡아서 난리가 네, 났는데. 수술 못 잡아서 진짜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에서 지금 점점 민심이 안 돌아가는 게, 뭐 아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술 급한 사람들. 예전에 사실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은 국회의원 의원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또 의료기관 통해 가지고 그거 수술 잡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 의원들이.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또 서울 와서 받으려고 하니까. 이 의원이 지역에 뭐 경상도 의원이라도 서울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되는 사람이 있어. 확인이 된 거야 이게. 역시 의사는 짱이구나. 세브란스 전직 세브란스 의사 아니야. 뭐 지금 휴업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옛날 의사들 이제 다 아니까 이게 된다? 야, 이제 인요한이 잠깐은 욕을 먹지만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쓰임이 크게 많을 거다 당내에서. 다들 줄 서겠네요. 다들 줄 설 거예요 지금. 우리 엊그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왔는데 본인 청탁은 뭐 택도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러니까 여당 거는 해주겠지 뭐 어쨌든. 한동훈이 하면 안 될 거. 뭐 하여간 아니 뭐 한동훈하고 사이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예, 왜냐면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저번에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왔었잖아요 그때. 인요한이 발언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너 우리가 뽑아줬는데 왜 한동훈이 편들고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요한 의원한테 전화를 걸었다고요? 최고위원 회의 중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보도가 나온 거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인데 그냥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입장하고 조금 가까운 거지 인요한도. 보면은 지금 이게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도저히 의사 출신인 자기가 봐도 이제 그런 거고.
그냥 인요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기도 하고 이게 되게 유쾌하신 분이고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뭐 그 말씀 돌려드릴게요. 그 예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도덕이 없다. 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랬는데 맞아. 예, 인요한 우리 위원장님 모럴이 없네요. 모럴이. 예, 이 상황에서 참. 자,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의료 대란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한 장면인데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심야 응급실 방문을 했어요. 그것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응급실에 가보라고 하시더니 본인이 응급실을 가신 거는 그래도 뭐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가 있다면은 응급실에 가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김준일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가는 응급실은 세트장이에요. 예.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잘 갖춰진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발견을 하기가 어렵죠. 본인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인식을 바꿀 만한 새로운 발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문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온 다음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1대1 전담 책임반을 뭐 배치한다 이 정도의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 지금 뭐 아주 미봉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일단 그 국정 브리핑 때 문제가 없다,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문제가 있었다인가요? 아니면은 가봤는데 역시나 문제가 없더라인가요? 그 내용이 있었나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그 기사 타이틀 나왔잖아요. 보상 체계 이게 개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필수 의료의 적절한 보상 체계 말이니까 응급실은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 다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더 보상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 더 열심히 일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당장 무너지고 있다라는 현실 인식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극이 큰 거예요. 사람들이나 이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간 건 내가 이건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를 재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문제는 의료 증원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재확인한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사단장님 오면 일주일 전부터 그냥 다 내무실이 그냥 삐까번쩍합니다. 하도 닦아가지고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너무 더러우니까 사단장님 와서 좀 깨끗해지는 효과는 있지만은 다 죽어요 그냥 그 군인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기사를 봐라. 기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응급실 대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해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에서 지금 조선대 앞에 100m 있었는데 앞에 있었던 여학생 농활 갔다 왔다가 쓰러졌는데 조선대 갔는데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남대로 갔는데 지금 의식불명입니다. 호흡은 들어왔는데 뭐 그런 거 지금 맨날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전속 취재. 그러니까 저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전속 취재가 뭐죠? 기자들 없이 지들이 찍어가지고 지들이 주는 거야 기자들한테. 아 대통령이 갈 때 대통령실에서 누가 찍어서 그 기자들한테 이 정권 보내는 거. 이전에는 전속 취재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재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비공개였지 이거를 취재라는 말을 안 붙였는데 원래는 풀 취재라고 하죠. 풀 취재가 뭐냐면은 다 같이 가기에는 너무 번잡하니 그러면은 순번을 정해요. 언론사들끼리. 그래서 용산 출입기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촬영 기자는 어디? 그러면 팬 기자는 그러니까 취재 기자는 어디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각자 해가지고 이거를 언론사에 합니다. 그러면은 기자가 가가지고 환자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의사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취재를 해서 이거를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속 취재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홍보실에서 가가지고 자기가 사진 찍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어. 북한이에요. 국무위원 김정은이 현장 지도 가면은 조선중앙TV에서 나가가지고 지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노동신문이 그거 보도하잖아요. 북한입니다, 북한. 물론 의료계가 번잡하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최소한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미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지금. 정부가 완전히 언론 통제까지 들어가면서 자신감을 상실했다, 지금.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지난 4월 총선 때 대파 그 하나로마트 갔을 때 그때는
그때 전속 취재였나요? 아니면 풀 취재였죠. 취재였나요? 네. 풀 취재도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이제는 바꿨나 보네. 그런 그런 거 만약에 이거를 그때 전속 취재했었으면 그 부분을 그래도 빼고 이렇게 뺐겠지. 빼고 그 부분 풀을 빼고 했을 했겠네요. 텐데. 그때는 그대로 이 정도면 875원이면 합리적인데 왜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바꿨나 보네. 풀 취재가 있었으니까. 기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전속 취재라는 말을 와 이런 형식으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이 박근혜 정부 때도 참 안 만난다 그랬는데 그때보다 더 후퇴한 것 같고요. 아니 정말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바이든 날리면 약간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그 응급실과 의료대라는 상황은 진짜 이렇게 다루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저는 이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이 정부가 굉장히 좀 곤란을 겪겠다라고 그동안은 생각했었는데 더 큰 어려움을 이 의료대란 때문에 겪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2, 제3의 대파 사건, 근데 조만간 선거는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 국정감사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좀 아마 상당히 좀 이 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대자화님, 땡땡님 감사드립니다. 땡땡님이 대통령도 나쁘지만 의사들도 정말 나쁘다. 국민이 죽어나가도 이익을 포기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맞긴 맞죠. 예. 지금 이 문제의 시작은 당연히 정부가 이제 발단이었지만 전공의 지금 응급실이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것은 전공의 분들이 이탈해서 그런 거잖아요. 전공의 분들이 이제 그만두고 이탈해가지고 원래 이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전공의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겨우겨우 트라우마 그러면서 지금 7개월째 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직역의 이기주의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까지도 잘 관리하면서 의료 계약을 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 조금 약간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의 의료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언론들 마음에 안 드시니까 기자들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기자들이 다 똑같은 기자들인가요? 이게 방송 기자, 신문 기자, 인터넷 신문 기자, 연예 신문 기자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뭐를 취재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잡아서 다 기레기라고 욕을 하면 안 되고 정치인들 다 도둑놈이라고 해도 안 돼요. 의원들도 있고 뭐 다양한 직역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의사를 무조건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의사 욕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은 굉장히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독특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공의료로 완전히 가고 있는 영국 같은 나라 예를 들면은 여기는 다 준공무원이에요. 예,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전 국민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받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6개월 걸려요. 그렇죠. 네. 환자가 이제 수술 받으려면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미국 같은 꼭 미국이 완벽하게 그런 거 아닌 게 아시겠지만은 미국 다녀서 또 아시겠지만은 저소득층한테는 일종의 국민 건강보험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니들은 민영에 이제 알아서 각 조합 같은 게 있으니까 보험 각자 가입해서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의 상징처럼 그러니까 맹장 수술하면은 3천만 원 드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50만 원 드는데 보험 가입하려면 1년에 1,000만 원 내야 되고 막 예, 민간보험. 저도 학생 때 거기 있는데 학생이니까 저렴하기는 했지만은 병원 가지도 않는데 한 학기에 한 200만 원씩 내는데 뭐 저는 소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아까워 죽겠더라. 어쨌든 뭐 막 이런 식이야. 여기 근데 한국은 딱 이게 절충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당연 지정제라는 거를 박정희가 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 의료보험은 이제 김대중 때 완전히 통합이 됐고 그때 각자의 의료보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는 김대중 때 완전히 통합이 됐고 박정희 때 뭐가 있었냐면 당연 지정제가 뭐냐면은 야 의료보험 니들 가서 이거 받겠다고 하면은 어느 병원도 너희 거부하지 마. 그때 이제 의사들이 이거는 사회주의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찍어 눌러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거부를 못해. 치료하러 오면은 무조건 치료해줘야 돼. 어쨌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 의료 시스템을 하는 거니까 이게 절충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는 그리고 국가가 정합니다. 복지부가 이제 정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가를 최대한 국민들이 싸게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수가를 억눌렀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뭘 하냐면은
많이 진료를 하기 시작해요. 과잉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진료가 가능한 이유가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니까 개업의들이 사실상 다 거의 이런 건강보험에 다 취급을 하니까 하루에 막 몇십 명씩 보게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전공의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뭐 전공의, 전문의, 교수도 있고 개업한 사람도 있잖아요. 입장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전공의들이에요.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잖아요. 전공의들은 안 돌아옵니다, 지금. 왜 안 돌아오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료제는 의사들도 일종의 계급제고 수탈제예요. 뭐냐면은 전공의들을 착취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으면서 한 100시간 정도 일을 해요. 뭐 의사마다 다르지만 100시간에서 뭐 많으면 뭐 120시간도 일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몇 년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은 내가 나가면은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된다라는 거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가장 반발한 게 뭐냐면은 나는 피해자고 착취당하고 있는데 왜 니들은 그런 거는 해결 안 하려고 하고 의사 숫자만 늘려. 야, 이거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거다. 이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전문의 자격증을 딸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일반의 자격증이라도 있으니까 빨리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나는 도태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의사들이 다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의사도 있고 막 개인 회생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 회생 신청한 사람의 40%라는 막 보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이 과당하니까 투자 많이 하고 하다가 망하는 의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경쟁하는 거 싫으면은 이제 공공의료로 가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그널이 딱 이렇게 가버리니까 1000명 늘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빨리 이건 우리 빨리 시장 가서 자리 잡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만 할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게 달래면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정부는 최종 해결자예요.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야 2,000명 늘려 뭐 지들이 어떻게 하겠어 야 다 때려잡으면 되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 파국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전공의에 대해서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뭐 저는 다른 의사들도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전공의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느냐는 그들이 사실 잃을 게 별로 없어서기도 합니다. 다른 전문의들은 본인이 병원을 그만두고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그런 걸 하면 또 법 위반 소지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의 막 한창 인턴 레지던트 하던 시절에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우리 수습 기자 때 인간 이하의 취급 정도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몇 년간 받으면서 착취를 당했는데 그때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착취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정부에서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안다고 그런 거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응급실이잖아요. 응급실 필수 의료는 원래 무너져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원래 뺑뺑이 돌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의사를 많이 늘린 거 아니야. 의사 늘려가지고 지금 거기 투입하자는 건데 일시적으로 지금 갈등이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의사가 부족하면은 이게 10년 걸리잖아요. 지금 의사 나오는데 10년 동안 그러면 이 난리를 지금 우리가 다 감내하라고 사람 죽는 거를 감내하라고요? 그 누가 감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수 늘리는 거 찬성해요. 의사들 이렇게 직역 이기주의로 하는 것들 굉장히 비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당장 의사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이미 1조 1,000억 원, 1,700억 정도 썼습니다. 그 건보재정 지금 이 사태로 돈을 얼마나 더 써야 될지 이게 해결될지 지금 감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은 의료의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사들의 봉급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기어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걸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 기간이 그게 옳든 그러든 뭐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좀만 더 하면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의사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뭐가 다르냐면은 제 친구들도 의사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의대생도 그렇고 부자들이 상당수예요. 물론 그 전공의도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부자야 그러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를테면 의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모든 의대가 다 지금 상당히 있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거기보다 이렇게 낮고 그랬어요. 그 무슨 과보다 낮고 이렇게 막 배치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가 그 대학에서는 상당히지만 오히려 대학 서열화가 확실했어요. 옛날에 기억하시나 배치표 보면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부자들만 의대에 갈 수 있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부모가 의사예요. 상당수가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의사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의대생들한테 야 휴학해 그냥. 지금 7%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수업을 이번 올해. 그래서 다 유급됐잖아요. 야 버텨. 야 군대 가 그냥 지금 너 괜히 공중보건의로 가봤자 기간만 36개월이고 그냥 1년 반 갔다 오고 남자들은 군대 가고요. 여자들은 지금 다 휴학하거나 지금 어학연수 가거나 지금 뭐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집안에 돈이 많아요. 계속 버팁니다 지금. 아니, 사실은 감사하게도 남자들은 군대 가도 200만 원씩 준다니까 큰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의대생들은 그런 상황이란 무슨 얘기냐면 올해 3,000명 안 나왔죠. 내년에 3,000명 나오나요? 내년에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은 3년 뒤에도 안 나와요. 지금 이게 이기주의예요. 맞아. 이기주의인데 이거를 해결하라고 있는 게 국가입니다. 전공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말에 그냥 알바 뛰면서 나는 그냥 빨리 자리 잡을래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개업하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안 돌아간다고요 지금. 근데 무슨 10년 뒤에 지금 있을 일을 지금 뭐 의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난리니까 당장 문제를 정부 해결해야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냥. 10년 비슷한 뒤에 의견이세요? 10년 뒤에 10년간 2만 명 부족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정부가. 지금 2만 3천 명 부족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3천 명 배출 이제 안 돼요. 정부가 문제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원래 응급의료체계 원래 어려움이 있었다. 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어느 기업에서 어떤 직원이 산재를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기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재에 분명한 원인이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원래 지병이 있지 않았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에요. 지금 정부가 지금 만든 의료 대란을 정부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데 응급의료체계 원래 문제 있지 않았냐. 그래서 국민들 죽어나가는 걸 갖다가 원래 그 문제 있었던 걸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조만간 데이터로도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원래 이제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원래 적절한 의료 치료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뜻하는 이제 통계상의 용어인데요. 원래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이게 가장 적었습니다. 서울에 이게 원래 지역 의료 격차를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통계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30명, 그리고 강원도는 한 40명, 그리고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는 107명,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 숫자가 올해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건 좀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인 거죠. 예. 아까 그 전공의와 전문의의 관계와 이 구조에서 전공의들이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어쨌든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현재로서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전공의들이 원래 필수 의료 쪽으로 가는 전공의들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이분들이 필수 의료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개원이 쪽으로 나는 돈 버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문제가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공의를 굳이 이제 학교로 비교를 하면은 박사과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포닥. 이게 박사과정 따고 이제 포닥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않지만 취업한 상태인 거죠 어쨌든. 네, 그러면은 박사과정이 예를 들면은 MBA 뭐 이게 경영학과 박사과정도 있을 테고 무슨 철학과 박사과정도 있을 테고 그런 거잖아요. 필수 의료는 철학과 박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그냥 숫자가 적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노가다는 해야 되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어쨌든 좀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거야. 철학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철학을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서 박사하잖아요. 숫자가 적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법대나 법학전문대학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모든 전문의들이 아니 전공의들이 다 필수 의료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여기가 제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일반이 이제 뭐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가 아니라 나는 전공이다 이런 거 타이틀 달아가지고 해야지 너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지만은 필수 의료 쪽에 하겠다라는 사명감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걔들도 일단 다 이탈해버리고 지금은 복귀하면은 약간 배신자 소리 듣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탈한 거다. 그리고 그러면 필수과로의 전공의들은 필수과로 안 돌아갈 거다. 지금 이런 안 돌아간다라는 거고 교수들도 지금 9회부터 뽑으라고 했는데 아예 내 제자로 인정 안 한다고 했다는 교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지역에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애인데 내가 세브란스나 서울에 있는 데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예요. 어디에서 박사하냐 그러니까 뭐 제가 낮추는 게 아니라 전남대에서 하다가 서울대에서 박사하면 더 좋아 사람들이 더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이 기회에 옮기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교수들 상당수는 이거 인정 안 하겠다 뭐 그런 데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또 블리소네어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네.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필수 의료를 살리자고 정부는 필수 의료 패키지 내놨는데 이게 의사 노예화를 가속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탈한 거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그렇게 뭐 보신다면은 그건 상당히 좀 그 의사 쪽의 시각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게 일단 뭐죠? 필수 의료 패키지는 뭐 말하는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그 좀 다릅니다. 근데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이 의대 증원을 내면서 얘기했었던 필수 의료 패키지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그 필수와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여러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역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가를 좀 올려준다라든지, 뭐 지역의 의료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역 의료 기금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권역별 이제 그런 이제 그 의료기관에게 좀 더 그 지원을 많이 해준다든지, 지금 행위별 수가 제도를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까 김준희 평론가님이 얘기해주신 우리가 당연 지정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는 그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제도를 행위별 수가 제도, 많이 행위별로 수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많이 받게 과잉 의료가 그러니까 최대한 과잉 의료 의사가 한 번 진료를 해주고 처방을 할 때마다 수가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할수록 그렇죠. 이익이 된다. 이런 굉장히 얘기. 짧은 의료를 유도하는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가치 기반 의료 제도라는 것은 질병에 맞게 일단 좀 오래 환자를 좀 오래 보더라도 질병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그리고 그 질병이 어떻게 그 변화에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불의 가치를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제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 또 실손보험을 개선한다.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혼합진료라는 거는 뭐 이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다른 진료를 이렇게 받게 한다든지, 비급여 진료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내용들 중에는 굉장히 아까 이제 의사분들을 노예화한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요. 의사분들의 이해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건드리는 몇몇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혼합진료 금지 같은 경우가 혼합진료. 금지가 그런 것이고, 비급여 혼합진료가 어떻게 의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의사들은 이 의료 행위를 하면서 다른 의료 행위, 특히 비급여 같은 거를 같이 의료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거든요. 비급여라는 게 비싼 뭐 비타민 주사 이런 거요? 예를 들면 비급여는 그것보다 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수가를 책정하지 않은 의료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행위의 수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 아니면 조금 가격이 비싼 것,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의료 수단이 있는 것, 아니면 미용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비급여 진료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수가를 책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 지금 그 오늘 얘기도 많이 나온 것들 중에 전공의 분들이 지금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공의 상태, 이분은 일반 의사의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과목의 전문 의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의랑 전문의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요거를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개업 전에 수련을 어느 정도 의무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 전문의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전공의 분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초반에 여러 카드를 같이 내밀면서 그리고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타이밍을 많이 잃어버린 게 아쉬운 거죠. 지금 설명 주신 그 필수 의료 패키지는 언제 발표한 거예요, 정부가? 굉장히 초기 2월 달에 발표했어요. 2월 달에 네, 비슷한 시기에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필수 의료 패키지가 크게 보면 4가지인데, 하나가 의사 수 늘리는 것도 필수 의료 패키지의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 거점 국립병원 이런 거 지역 의료 강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소송 부담 완화해 주겠다. 의료 소송 부담.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필수 의료 수가 너무 수가 낮으니까 다 이탈하지 않느냐니까 그것도 올려주면서 비급여는 억제하고, 그리고 미용도 억제하고, 이런 겁니다. 저는 오히려 필수 의료 패키지의 이 내용들이
상당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예, 왜냐하면은 근데 의사들은 싫어하겠죠. 이거 그리고 쟁점들이 좀 있어요.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하는 거를 금지한 게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깨 아파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죠. 전기 뭐 이런 거요. 네. 이런 거는 급여가 돼요. 근데 도수 치료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네. 그거는 이제 실손보험 그렇죠. 이제 하면은 대충 다 커버가 되는데 그거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두 개를 같이 처방하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둘 다 받으려면은 그러면은 내가 2번 가야 돼요, 병원에. 그러면 환자가 불편해지는 게 있고 예를 들면은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그렇구나. 병원 가서 어깨 아파서 가면은 이쪽 침대에서 이 전기 치료, 물리 치료 한 다음에 저쪽 침대 가가지고 막 도수 치료 해주잖아. 이게 두 개가 구분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뭐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지금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건 할수 상관없어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말한 건 이게 도입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고 이제 쟁점들이 예를 들면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은 급여고요. 수면은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 만약에 그러니까 건강 검진해 보시면 알겠지만 돈 더 내잖아요. 몇만 원. 이거를 그러면은 금지를 하면은 이제 다 그러면은 그 수면 내시경 할 때에 그것도 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면 아니고 이제 다 이게 목구멍 들어오는 거 참든지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그 무통주사도 그렇고 무통주사 맞는 게 이를테면은 그것도 비급여거든요. 뭐 하여간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실손보험 시장이 점점 너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의 이제 의료 민영화의 전초 단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는 저는 미용들은 특히 억제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 미용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부과 가면은요 그냥 기계가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부분은요 기계가 얼마나 좋은 거 들여왔느냐가 그냥 관건이에요. 어차피 샷 놔주는 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샷 놔주는 거는 어때 간호조무사들이 다 합니다. 기계에 놓고 하는 거 의사가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런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대 수율을 낮추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의사들은 싫어하겠지만은 너무 그쪽으로 돈이 많이 되고 몰리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지. 예. 근데 그거에 가장 이제 딱 이게 뭐 확 돌았다라고 하는 게 2,000명. 2,000명이 이제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면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패키지 전체가 어쨌든 굉장히 첨예한 이해 충돌의 이 지점에 딱 있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짚어보면 좋겠는데 몇 가지 또 나온 다른 쟁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증 경증 논란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전에 저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의사들이 항상 필수 의료과에 계신 선생님들, 뭐 개원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필수 의료과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환자들 너무 경증인데 응급실 많이 오고 또 너무 많은 처치를 요구하고 이런다는 얘기 그 전에 제가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중증 경증 논란이 일었잖아요. 왜 지금 응급실 정보 때문에 발표가. 중증 경증 논란이 있었지만 원래 중증 경증 논란은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에 경증 환자들이 많이 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증 일단 우리는 아프고 보면은 큰 병원부터 일단 진료 예약하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고 거기에 소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지금 또 박민수 차관이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예. 네. 굳이 뭐 기름을 붓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기름을 붓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불필요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응급실에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 그래요. 뭐 경찰을 한 명 배치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지금 환자들에게 당신 경증이니까 돈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 진료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환자고 내가 진짜 아픈데 그런 발언을 듣고 유쾌하게 나 돈 더 내겠습니다. 혹은 나 그냥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병원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안 그래도 지금 과부하를 걸리고 있는데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원래 그런 것들 당연히 뭐 머리가 깨지고 뭐 찢어져도 경증일 수 있죠. 그 뭐 심정지 되신 분에 비하면 경증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애가 머리가 깨지고 그러면 딴 병원 갈 수 없으면 응급실로 가가지고 빨리 처치를 받고 싶은 게 이제 환자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왜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뭐 상급종합병 이런 제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3차 병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적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뭐 서울대병원 막 1,000억 원씩.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적자가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3차 진료기관 입장에서는 중증 환자를 받는 게 그러니까 이익의 차원에서 돈이 될까요? 경증 환자를 받는 게 돈이 될까요? 3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은 네. 중증 환자 아닐까요? 경증 환자예요. 아, 경증. 예, 경증이 중증 도입됩니다. 환자는 돈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의료 수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경증이 도입됩니다. 아, 수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나라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많은 전공의들이 있어서 그들이 수술도 하고 하지만은 이거 내가 좀만 아프면은 그 몸 와서 여기서 비타민 타가고 이런 사람들로 이 병원이 유지돼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는 좋아요. 그 방식도 좋아요. 예를 들면은 3차 진료기관을 더 이제 응급 상황이나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 수가에 5배는 올려야 됩니다. 예, 지금 수가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이제 있고 사실은 저는 응급실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근데 응급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는 그냥 세브란스부터 막 가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특진하면 되니까 예. 돈 조금 더 내고. 돈 더 내고 하면 조금 더 되잖아요. 내고. 그걸로 사실은 먹고 살았는데 그거 다 이제 사실상 1, 2, 3차 이제 분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야 되는 의료보험비가 훨씬 오를 거다. 근데 올라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은 아니. 이런 식으로 대학병원에 파탄을 내놓고 지금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자, 지금 조금 4, 5분 더 토론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대충 이렇게 방안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필수의료 강화하고 그 상급 종합병원에 경증 환자 가급적이면 안 가도록 하면서 수가 조정해가지고 뭐 중증 환자들 더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거죠. 의사들 이해관계 다르고 또 아마 지금 거론 안 됐지만 아마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간호사 포함해서 이분들 이해관계가 다를 거고 무엇보다 환자들이 지금 어쨌든 이해관계가 달라. 환자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중재를 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는 유해안 던져놓고 지금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고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입장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죽어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의대 증원을 그 문제를 조금 이제 유연하게 정부가 그 입장을 바꾸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하나는 정말 극단적인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터져서 정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뭐 인유한 아는 사람은 버틸 수 있겠지만 뭐 아닌 사람 못 버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정말 파국이 올 때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데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서면 나설수록 이 문제는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시잖아요.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차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좀 여러 가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요새는 또 그런 입장까지도 잘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는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입장이 더 경직적이게 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은 굉장히 감정적이시잖아요. 가보시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예, 이거는 저는 최상병 특검법보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이 좀 발의를 해서 약간 좀 변칙적이긴 한데요. 의대 증원의 법에 명문화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정부의 2025년도, 2026년도를 법률로서 이게 사실 정부가 많은 행정 일들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그런 거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국민의 삶을 좀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은 법으로 이제 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정도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다음에 하면 여당에게 던지는 거죠. 여당에서 이제 8표면 이탈 나오면은 의대 정원 문제는 그래도 의사들이랑 합의한 안으로 정원을 2025년도나 2026년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의사들하고 타협해서 좀 줄인 증원안을 입법하자. 아예 입법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 필수 의료 체계와 향후의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여야 의사 이렇게 한번 이제 얘기하는 논의 테이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저는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여당이 완전히 다 돌아서서 대통령이 탈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은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냥
국민들이 체념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바뀝니다. 그분은 고집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예, 추윤 갈등 뭐 이런 걸로 그렇고 다 자기가 버텨가지고 개사과하고 뭐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텨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 자기 방식이 했고 지금도 앞에서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으나 건설 노동자 다 힘으로 눌러가지고 찍어 눌렀고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의사들도 지금 본때를 보여주겠다. 어디 감히 저항을 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냥. 뭐 한동훈이 뭐 얘기를 하든 이재명이 했든 누가 얘기든 안 바뀌니까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국민들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응급실은 항상 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되고 안 바뀔 거라고 보고 이게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이 정권이 무너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될 때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이게 사람들의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핵으로 이제 탄핵시키자 거리로 나온 거거든요. 단순히 국정농단만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정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게 추후에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주 불행한 아마 결과가 될 것 같고 지금 내놓는 대안들 보십시오. 군의관들 지금 하겠다는데 군의관을 투입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군대 정훈 장교 지금 KBS 가서 보도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뭘? 마이크로 영내 방송하는 사람들을 근데 KBS 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주사기는 어디 있고 예를 들면 마이크는 어디 있고 카메라는 어디 있고 어디로 동선을 들어가는지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지금 뭐 기사 보십시오. 나 그냥 돌아갈래 다시 돌아가는 복귀하고 거기에서 잘못 만졌다가 온팡 사람 죽으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알잖아요. 군의관들이. 그 사람들도 일반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안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거는 비서관 수석비서 1급 비서관대 배치하는 거. 아니 법률비서관을 병원에 배치하면 뭐 어쩌자고. 임사비서관, 법률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지금 20명인가 배치 각 거점 병원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해법이. 근데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은 진짜 그러니까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라. 예. 그리고 빨리 인요한 같은 사람 빨리 한 명 빨리 좀 확보해 두시라. 그렇게 말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제대로 탄핵을 제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권 무너진다 그러신 거예요. 정권 무너질 거 이거랑 김건희 때문에. 네. 자 오늘 그래도 정리된 게 있어요. 뭐냐면 피스 의료 패키지 포함해서 솔루션은 대충 나와 있는 것 같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정치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 이해관계 엇갈리는 걸 잘 조정해가지고 솔루션이 실행되도록 만들어가야 돼. 과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윤 대표님이 집중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좀 저는 벌어지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게 파국까지 가면은 대통령 바뀌겠지만 파국까지 가서 더 피해 얻는 사람들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가 새삼스럽지 않다. 왜냐면은 전공의 분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 6월 때와 지금 9월이 뭐가 다르냐. 그때도 잘 버티고 넘겼다. 지금도 넘길 수 있다.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제 한계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세월호 얘기하셔가지고 딱 번쩍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권력은 무사할 수 없다. 이거는 또 우리 국민들이 좀 교훈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래도 비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김준일 평론가님 저는 대통령이 좀 바뀌어서 이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윤영중 대표님,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같이 했던 토론 마무리할 거고요. 이쪽에서 김준일 평론가님, 윤영중 대표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